자, 그러면 길드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길드의 목적은 상인과 장인 간의 상호 단결 및 시장의 독점을 시도하는 목적에서 이제 했고요. 처음 만들어진 건 상인 길드죠. 원래 이제 장인들도 그 상인 길드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독립해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상인 길드의 초창기 모습은 상인 간의 공동 이익과 그다음에 안전 동호회, 공지회 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수송 도중에 상실된 물품을 지원하거나 회원 유가족을 부양하거나 학교 경영, 종교적 축제를 관장했다라는 거. 이 축제는 이제 자주 했는데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슨 세인트 탄생일 뭐 해 가지고 성자 탄생일 되게 축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도시 내에 있는 축제를 관장하면서 축제하면서 또 마케팅도 같이 하죠. 물건도 갖다 팔면 판매를 하고. 자, 하여튼 그런 것을 했고, 후기에 들어가면 조합원사의 경쟁을 이제 배제하고 이윤택들 기회를 공동 보장하면서, 그다음에 대상인들은 또 인제 길드의 운영과 도시 행정을 장악했는데, 요 대상인들을 보통 도시귀족이라고 인제 하죠. 그래서 이 도시귀족들이 인제 뭐냐면 도시 행정을 장악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장인 길드를 인제 보겠습니다. 자, 장인 길드는 인제 보면 수호업자 길드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인제 그 내용을 보면 원래는 상인 길드에 있다가 분리해서 독립했고요. 그다음에 인제 이 상인 길드에서 이제 대상인들이 인제 이렇게 도시귀족으로 성장해 갖고 인제 행정을 독점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투쟁을 통해서 뭐냐면 도시행정 장악권도 획득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수공업자는 직종별로 조직됐어요. 이 직종별로. 그래 갖고 이런 것들이 인제 지금도 남아 있어 가지고 보통 인제 우리나라 같은 노조가 이제 만들어질 때는 사업장별로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현대자동차 노조 이런 식으로.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길드의 영향이 있어 갖고 이 직종별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직종별로 구성돼 있어. 그래서 자동차 노조 이런 식으로, 현대자동차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금속 노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사업체들이 하나로 묶어 가지고 인제 이렇게 직종별로 구성된 노조들이 지금도 유럽에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장인 길드의 인제 영향을 받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들 안에서도 이제 계소적으로 이제 조직돼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위에 장인이 있고요. 마스터가 있죠. 그다음에 직인이 있고, 그다음에 도제가 있죠. 겸습공이라는. 그래서 이런 신분적인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 관련된 내용 한번 줄을 인제 좀 보고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예. 289 페이지에 보면 주 이제 861 번을 볼게요. 자, 중세 수공업자든 그게 장인, 직인, 겸습공, 이 겸습공은 도제라고 인제 또 하죠. 세 신분으로 구분되었다. 겸습공은 어릴 때부터 이제 장인 집에서 이제 하숙하고 견습비를 내면서 수련과 기술을 익혔다. 그리고 견습 기간이 지나면 비로소 직인이 되어서 임금을 받고 일하였다. 장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작품을 소속 조합에 제출해서 엄격한 심사를 받았는데, 이렇게 인제 뭐냐면 심사된 통과된 작품을 마스터의 작품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도제가 직인되고 직인이 그다음 장인식으로 해 갖고 이렇게 신분적 계층이 형성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제 도제에서 직인까지 되는 거는 이제 어렵지 않은데 직인에서 장인까지 되는 건 어려웠어요. 거의 인제 넘사벽이죠. 그래서 장인 집안만이 또 장인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조선후기란다. 봉건제 중세 후기 때 들어가면 이런 형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직인들은 더 이상 이 길드 체제에 에서 살아남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아예 인제 농촌으로 가 갖고 자기 마음대로 물건을 찍어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걸 이제 상업자본이 지원을 해 주고요. 그래서 인제 농촌 수공업이 발달되기 시작하는데, 요거는 나중에 다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들은 동일업종의 독점권을 소유하기 위해서 생산과 판매를 독점하는데요.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슈프트 강제라고 해요. 예, 슈프트 강제. 예. 그래서 인제 그 내용들을 보면 원료나 기술, 품질 같은 생산량, 노동 시간, 가격을 다 통제를 하고요. 그래서 성원 외에, 그러니까 길드 성원 외에 모든 영업을 금지시키고 일정한 범위 내에 농촌에서 동일 상품 생산을 금지한다. 그래서 도시가 있으면 그 주변에 농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시 영향력 아래 인제 농촌 안에서, 뭐냐면 도시 내부
안에서 생산된 상품을 생산을 금지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런 배타적인 걸 통해서 나름대로 돈을 자신의 이익을 어 독점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길드는 초창기 때는 나름대로 도시의 산업 발전에 이바지했죠. 근데 이제 경제 규모가 성장하면서 시위의 경과됨에 따라서 경제 자연 발전을 저했다. 그래서 이제 길드가 이제 해체의 대상이 돼 버린 거야, 그게. 그래서 길드가 이제 해체되기 시작한 건 언제 때냐면 상업혁명 때라고 이제 볼 수 있어. 딱 뭐 이렇게 이제 잘라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상업혁명 때부터 이제 해체되기 시작했고요. 프랑스 대혁명 때 보면 국민회의 때 인제 그 업적 중에 길드가 해체된 내용이 있는데 이때 이제 길드가 미리 인제 예전부터 해체되기 시작했고 요때 이제 프랑스 대혁명 때는 완전히 인제 뭐냐면 제도적으로 완전히 해체를 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상업혁명 때 길드 해체 형성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이거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농촌수공업하고 또 관련돼 있어요. 그 농촌수공업. 예.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인제 쭈포트 강제에 관련된 사료가 있죠. 요 밑에. 그래서 이제 요거 사료는 예전에 기출 문제에 나왔던 사료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자 여기 보면 "모든 회원들은 조합의 규정에 따른다. 규정에 위반하는 자는 재산 몰수를 포함해서 엄벌에 처한다. 회원들은 조합 재산에서 커튼 직종 공유에서 지원금을 제공한다." 뭐 이렇게 이제 규정이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다음에 도시의 변화와 도시민의 봉기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제 도시가 인제 흑사병 이후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인제 인구가 감소되는데 도시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 이제 집중돼서 살다 보니까 이런 흑사병 같은 그 유행병에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대규모 인구가 감소가 되고 상품 과잉 공급과 전반적인 수요가 이제 감퇴되면서 그러니까 인구는 이제 점점 줄어드는데 이에 비해서 생산도 뭐냐면 줄어들긴 하겠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생산이 줄어드는 것이 좀 뭐냐면 느렸기 때문에 과잉 공급이 돼. 그러다 보니까 인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것들이 도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제 상품이 잘 팔리지 않게 되고 공황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것들에서 이제 경제가 위축되는 현상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인제 또 도시 변화의 원인은 흑사병 외에도 그 도시 내 계층 변화에도 인제 영향을 줘요. 그래서 도시가 성장되면서 이제 도시 안에서 그 뭐냐 계층화 형성이 고정화되기 시작하거든요. 예전에는 나름대로 노력만 하면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인제 뭐냐면 점점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고 계층의 어떤 고중화 형상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한 번 태어난 집안에서 있으면 그 집안의 그 지위나 사회적 지위나 이런 것들 부가 세습되는 경향들이 일어나. 지금 우리나라 사회도 마찬가지처럼 이렇게 그런 세습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도시의 인제 그 계층 구조를 보면 위에 상층 부르주아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소시민적 부르주아들이 있고 예 중상층이라 보시면 되죠. 소시민 부르주아. 그다음에 요 밑에 좀 임금 노동자들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도시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상층 부르주아, 소시민 부르주아, 임금 노동자 이런 식으로 이제 도시가 계층이 고정화됐고 그다음에 이제 앞에 이제 그 수공업 길드 안에서도 얘네들이 뭐야 딱 고정화됐죠. 그래서 인제 뭐 장인 집안은 항상 장인이 배출되고 그 장인에서 인제 뭐 직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장인도 이렇게 넘어가지 못해. 장인이 될 수 없죠. 예. 이렇게 계층 구조가 인제 딱 고정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때 계층 교류의 인제 내용을 보면 상층 부르주아인데 이걸 도시귀족이라고 해요. 이들은. 그래서 인제 이들은 외국 무역이나 도매상, 모직물 제조업자, 대금융업자, 뭐 지주 그다음에 귀족 가문과 결혼해서 뭐 시행정을 장악하고 도시의 부를 집중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 밑에 중소 그 부르주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제 얘네들은 중상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주로 소매상인이나 자본과 기업가를 상성하지 못한 상인들 소장인들, 법조인들, 관료들 이렇게 구성돼 있고 그다음에 그 밑바닥에는 임금 노동자들 있죠. 그래서 이제 프랑드나 이탈리아 모직물 공업 중심의 임금 노동자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길드의 장인지에 폐쇄하고 특권을 경우로 일반 직인들이 임금 노동자가 되는 거야.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니까 자기도 못하니까 임금 노동자가 전락이 돼서 이들은 종전의 길드 외에도 수공업 길드 외에도 직인 조합이 있었어요. 또 자기들만의 길드가 있었고 그다음에 인제 소장인들
이 소작인들은 얘들보다는 좀 밑에 좀 어 생산 규모가 좀 낮거나 소득이 좀 적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선대제 형태로 생존하고 있었다. 그래서 상인 자본에 종속을 하고 있었는데 선대제에 관련된 죄송합니다. 이 선대제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좀 얘기를 할게요, 요 부분은. 그 외에도 여성 노동제나 그다음에 인제 외부로부터 유입된 노동력,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그 불법 그 이주자들 뭐 이렇게 인제 볼 수가 있죠. 경쟁하면서 임금 노동자는 점차 빈민화되기 시작했고 당연히 인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중심으로 해 갖고 뭐냐면 도시의 반란이 일어나요, 중세 후기 때부터. 예.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도시의 반란 관련된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이 부유한 지배층이 뭐냐면 부와 사회적 지위나 그다음에 시행정을 독점하다 보니까 그 밑의 하층민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독일이나 뭐 이탈리아 등등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도시 반란들이 요 내용들인데 그래서 인제 이게 이제 그 관련된 배경들이 그 밑에 있죠. 도시 계층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소수의 상층 부유주의가 도시 기족화되고 시행정을 배타적으로 독점하게 되죠. 그다음에 길드 내에서도 장인직이 폐쇄적인 특권층이 되죠. 그러니까 일반 직인들이 장애로 상승이 되지 못하고 이들이 임금 노동자가 되거나 그다음에 농촌 수고로 이제 빠져나가죠. 예. 자, 그리고 인제 이 반란들 내용을 보면요. 그래서 이제 보통 프랑드르, 이탈리아 대공업 도시들에서 인제 반란이 많이 일어나는데 자 대표적인 이제 반란이 필렌체에서 일어난 반란이에요. 예. 치오피의 반란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치오피에는 소모공들이 있었어요. 이 소모공들은 이제 양털을 가르고 뭐 짜고 그런 예를 양털 가지고 인제 뭐 옷을 만들고 그런 것 같은데 자 얘네들이 오랫동안 인제 뭐냐면 어 시행정에서 인제 뭐냐면 배제됐고 그다음에 인제 그 뭐냐면 도시 행정에도 참여 못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자기는 이제 정치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니까 자기한테 불리한 법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좀 우리도 인제 뭐냐면 독자적인 뭐냐면 독자적인 그 조직을 만들어 갖고 시행정에 참여하고 싶다 하면서 뭐냐면 취업의 반란이 있죠. 그래서 나름대로 초창기 때는 성공했어. 음. 근데 이걸 보고 그 당시 중간층에 있던 중상층의 시민들이 좀 불안감을 느낀 거야. 그래 가지고 안 되겠다 해 갖고 메디친가를 후원해 갖고 얘네들이 다시 인제 취업비 반란을 진압을 해 버리죠. 그래서 이 메디친가가 권력을 장악하는 배경이 있다. 그래서 중산 시민층들의 어떤 불안감을 이용해 가지고 권력을 장악했다. 그래서 이제 이 COP 반란 관련된 내용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나중에 피렌체 할 때 다시 또 설명할게요. 그다음에 뭐 네덜란드 지역에 인제 강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인제 시행정권을 장악을 했다. 요거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있고 프랑드 지역인가? 아니요. 네덜란드 맞아요. 프랑드 지역이죠. 예. 자 그다음 독일 같은 경우에는 또 수거업자의 도시행정 참여 요구를 해서 관철시켰고 그 한자 도시 이탈리아 베네치아 등등에서 그 당시 인제 있는데 여기는 인제 상층 부유주의가 폐쇄적 이기적인 가두 지배체가 체제로서 타락하지 않고 새롭게 부유한 사람들 시행정에 참여시켜서 나름대로 그 도시 반란이 일어나지 않은 특징이 있어요. 그래 갖고 상층 부유주의자들이 자정 노릇이 자정 그 행 자정 능력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새롭게 부여한 사람들 시행정에 참여시켰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되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 도시민들의 이제 소유가 별로 없었어요, 소유가. 예. 그래서 이거는 왕권의 통제에 강한데 특히 영국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도시가 이제 자치권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왕의 권한을 이제 많이 빌렸고 그 당시에 또 중앙 집권화가 되다 보니까 왕권 밑에 예속화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영국과 프랑스는 상대적으로 볼 때 이제 도시민들의 소유가 별로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주로 독일, 이탈리아 그런 지역에서 네덜란드 지역에서 인제 도시 반란들이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인제 도시 반란 관련된 내용이 그 독일 도시 연대기에 있거든요. 그래 갖고 인제 요거 한번 읽어 보시고 자 그다음에 그 에티에나 마르시의 반란을 좀 볼게요.
예. 이 에테나 마르쉐는 앞에 있는 도시 반란하고 좀 약간 성격이 다르네요. 왜냐면 이 도시 반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인제 중하류층, 그러니까 하류층 노동자들이 일으킨 반란이잖아요. 도시 행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일으킨 반란인데 반해서 요거는 주로 상층 부유자 계층, 파리 시민이었던 상층 부유자 계층들이 너무 인제 중앙 백년 전쟁 때 정비를 가담을 구가하니까 그에 대한 어떤 반발 때문에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주도 계층이나 이러한 배경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도시 반란의 개념 속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일단은 파리 시민들, 상층 부유주의 계층들이 일으킨 반란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에테르 바르셴 반란을 좀 보겠습니다. 자, 반란의 배경은 백년 전쟁 정비 마련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 당시 이제 백년 전쟁 정비를 마련해서 소금 판매세 같은 것들 염세죠. 이 염세가 상당히 이제 프랑스 대혁명 때도 문제가 됐어. 이 강제로 판매를 시켰거든요. 요거는 나중에 다시 좀 얘기하고 그다음에 인두세 신설, 예,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자본가로부터 대규모 돈을 차입하고 그다음에 화폐를 개조해 악화를 만들죠. 그러니까 이제 금화나 은화를 만들 때 그 질량을 금과 은의 질량을 낮추죠. 그 여러 가지 잡금이나 이런 것도 섞어. 그러니까 질이 떨어지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정부가 악화로 발행하면서 이걸 빌린 채무를 갖고 돈을 차입했잖아. 그리고 세금을 양하로 징수해요. 자, 이런 이제 문제점이 일어났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전쟁이 계속되고 이렇게 세금도 부과되고 막 화폐 개조돼 갖고 인제 뭐 인플레이션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등등 문제가 일어나니까 인제 꾹꾹 이제 참고 있다가 그 당시 인제 그 프랑스에서 왕태자 사르와의 전쟁 비용과 포로가 된 부왕의 몸값을 마련해서 이 전쟁 중에 인제 포로가 이제 됐거든요, 왕이. 그래서 이제 이건 좀 그 얘기는 안 했는데 이건 나중에 좀 제가 심화 교재에서 저기 강독강이나 저쪽 뭐야 기본서 경기도 서브노트 강의에서 또 얘기했으니까 그거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불만을 품고 이 에티enne 마르셸이 그 당시 중심으로 당겨 반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세금 징수 개혁, 화폐 개조 중지, 삼부의 정기적 소집 등을 개혁을 요구를 하게 됐고 결국에는 이제 이들이 농민군가까지 이제 제후를 하려고 했어요. 그 당시에 짜크리난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이제 농민군까지 이제 제어하는데 이게 대해서 불안을 느낀 거예요, 보수파. 그러니까 이제 여기 그 안에 에티enne 마르샨 반란 안에 그 보수파들 있어요. 상층 부르주아 계층들이니까 거기에 있는 보수파들이 반란을 불안을 느껴서 결국은 마르샤를 사려고 그 정부군에 진압이 됐다.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파리의 자치도시의 독립성이 삭감되고 왕권 통제하에 들어갔고 이때 이제 산불을 거치지 않고 정규적인 세금 부과를 성공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한번 얘기했는데 백년 전쟁 때 처음에는 산부의 동의를 걷고 그다음에 1 년마다 동의를 걷는다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인제 또 산부의 사람들이 인제 뭐냐면 이렇게 가서 징수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제 뭐냐면 1년 동의도 없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산부의 사람들이 징수한 것을 정부 관리가 대체했다고 했잖아요. 아마 인제 그 계기가 됐던 사건이 이 에티에나 마르쉐 반란 사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요렇게 인제 이런 식으로 진행된 것이. 자, 하여튼 이 에티에나 바르샨 반란은 백년 전쟁 와중에 정부의 가세에 대한 반발 때문에 상층 부르주아들이 이제 주도해서 일으켰고 그렇지만 이제 농민군하고 재활이니까 그 안에 있었던 보수파들이 이 불안감을 느끼고 에티에나 마르샤를 뭐냐면 살해하고 결국 정부군에서 진압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도시민들의 반란 성격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중세적 도시 경제가 발전한 상공을 통제하고 그 당시 더욱 발전시키면 흡수하고 부족당한 걸 볼 수 있죠. 이 중세적 도시 경제가 특히 이 길드 중심, 배타적이고 이런 것들이 상공을 통제하면서 더욱 발전시키기에는 협소하고 부족등하다. 그러니까 중세 도시 경제가 발전한 상공을 통제하고 그다음에 더욱 발전시키기에 협소하고 부족등 이게 약간 문제 문제가 있는데 중세 도시가 발전하고 있는 상공을 통제하고 그 그다음에 발전시키기에는 협소하고 부적당하다. 이렇게 이제 하면 하고로 하면 좀 약간 문장이 메꿔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 계기로 해서 물론 도시민의 반란들은 이제 일시적으로 성공했지만 다 진압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인제 일단은
그 결과적으로는 인제 일부 일시 성공이었지만 실패를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 영향은 되게 커요. 왜냐하면 특권적 폐쇄적인 중세 도시의 기득 체제에 벗어나서 자본주의적 생산 경제 체제를 예고했고, 특히 이 당시 반란을 일으켰던 인제 그 직인들이 농촌으로 이주했어. 더 이상 이제 도시에서 인제 뭐냐면 '살 가능성이 없다. 미래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서 농촌 수공업이 발달됐는데, 이걸 인제 상인 자본들이 선대제를 지배하게 되죠. 그러면서 길드가 해체돼 가는데, 요걸 좀 이해하려면 요걸 이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좀 설명할게요. 요거 지리산의 발견 때 설명했는데, 요게 일단 미리 설명하겠습니다. 자, 지리산의 발견으로 우리가 인제 무슨 자본이 성장했냐면 상업 자본이 성장했어요. 물론 예전부터 있었지만 이들이 더 이제 불을 더 축적했죠. 그래서 이제 지리산의 발견 상업 자본이 성장하고, 또 뭐가 일어났죠? 가격 혁명이 일어났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금이나 은 같은 것들이 대량으로 들어오게 돼요. 근데 문제는 금의 은이 많은데 불구하고 물건은 적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길드 체제 내에서 생산력을 길드에서 이제 공급을 제대로 못하죠. 왜냐하면 길드는 규제를 다 해 놓잖아요, 생산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상인자분들이 이 길드에서 벗어나서 이 당시 농촌 수공업에 있었던, 농촌 수공업에 장사했던 누굴 지원해 주냐면 직인들을 인제 지원을 해 주는 거야. 음. 그래서 이들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선대제 방식으로 인제 지원해 주죠. 선대제라는 거는 미리 제공해 준다는 거지. 그 원료라든지 자금이라든지 집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제공해서 직인들은 인제 뭐냐면 이렇게 물건을 만들게 하고, 그걸 이제 받아다가 이제 뭐냐면 자기가 유통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가격 혁명으로 늘어난 수요를 에 대한 어떤 수요를 대한 공급을 해 주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종전의 길드 체제 가지고는 도저히 가격 혁명 이후에 등장한 이런 막대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상인자분들이 농촌 수공업에 자본을 투자해 갖고 그들의 생산물을 유통시키면서 그 당시에 이렇게 수요를 이제 충족시켜 줬다. 자, 그러면 인제 이 공급망에서 어떻게 돼? 길드가 철저히 배제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길드가 쇠퇴되기 시작해요. 예. 길드가. 쇠퇴되기 시작했다는 거. 결국에는 인제 프랑스 대혁명 때에 보통 인제 길드 해체를 인제 법제화 시켜 놨잖아요. 그럼 이미 인제 길드가 쇠퇴된 것을 인제 뭐냐면 '확인사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리상의 발견 결과 가격혁명과 상업자본의 성장, 상업혁명이라고 하는 상업자본의 성장을 통해서 뭐냐면 길드의 어떤 공급망을 배제시키고 농촌 수공을 중심에서 선대제 중심의 이제 공급망이 형성되면서 인제 뭐냐면 '길드가 해체돼 나갔다.'라고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인제 또 도시민들은 반란을 통해서 왕권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새로운 집권적 통일 국가의 등장을 요구하게 됐다. 이렇게 좀 반란 성격을 이제 규정을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인제 원거리 무역으로 들어가죠. 원거리 무역도 예전에 한번 기출문이 나왔어요. 예. 원거리 무역의 전반적인 걸 물어봤고, 그다음에 인제 쌍파뉴 대시에 관련돼 갖고 두 번 물어봤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 원거리 무역이 왜 발달됐나 이걸 이제 보는데, 이게 이제 11 세기 이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당시 인제 그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됐잖아요, 이 도시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 도시와 도시끼리 이제 서로 연결되면서 원거리 무역이 발달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원거리 무역이 발달되다 보니까 한 곳에서 모든 걸 생산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자기에게 유리한 비교 우위에 있는 상품들을 특화시켜 가지고 여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생산하게 되고, 이걸 다른 지역과 원거리 무역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하게 되면서 인제 이렇게 하게 됐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원거리 무역이 발달됐는데, 자, 원거리 무역은 크게 세 개의 상권으로 이제 발 있어요. 하나가 이제 여기 첫 번째 무역권인 그 첫 번째 무역권이 북유럽 무역권이 있고요. 이쪽 영국, 그다음에 네덜란드, 저쪽이 발트 연안 국가 이렇게 묶는 이렇게 무역권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인제 북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인제 이렇게 해서 지중해 무역권 있죠. 이 동방 무역을 같이 하는. 그리고 이 지중해 무역권과 그다음에 이 북유럽 무역권 하나 묶는 여기 내륙 무역권이 있어요. 상파뉴 대시가 인제 여기 중심이죠. 여기 상파뉴 지방. 그래서 인제 세 개의 무역권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인제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세 중후기
그러니까 11 세기 이후에 상업의 부활 때문에 이제 원격지 사업도 이제 발달됐는데, 자 배경을 보면 주변 농촌 지역과 국지적 상업이 발달되면서 서로 연결시켜 주는 원거리 무역이 발달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로 이 원거리 무역 같은 경우에는 육류 통상보다는 수로 통상이 발달됐다. 왜냐면 이제 육로 통상하려면 이게 도로가 필요하잖아요, 도로. 예. 근데 이 노마 시대 때 도로는 거의 이제 항폐돼 갖고 이용을 거의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규모 물자나 이런 것들을 수송하려면 지금이야 뭐 자동차, 기차 이런 것들 수송수단, 운송수단이 있는데 운송수단도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어, 육로 운송수단은. 근데 수로는 그 배로 큰 배로 이용해 갖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강길이나 바닷길을 통해서 이런 배를 통해서 적은 인력을 통해서 많은 물자를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정근대 시대 때는 주 통상이 육로 통상보다 수로 통상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 중세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중국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거는. 예. 자 그래서 인제 있고 또 그 초창기 때 영주가 이제 시장을 장악했죠. 그 영주가 이제 시장을 통제했다는 거, 관세, 통행세, 시장세를 징수했다는 거, 요 관련된 건 쌍방울 대시에 있으니까 그때 좀 얘기를 해 보고요. 그다음에 그 다양한 통화체제와 동향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노상 강도가 많았어. 치안이 불안했죠. 그 도로가 있지만 앞에서 얘기했지만 노마 시대 때 도로가 있긴 있지만 버려졌기 때문에 관리도 안 됐기 했기 때문에 제대로 이용되지 못했고, 그 노상 강도가 많겠죠, 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수송수단도 미비했죠. 자 뭐 그 당시 인제 뭐 그 자동차가 있겠어요? 기차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로 통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 수로 통상을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 무역권, 북유럽 무역권, 그다음에 지중해 무역권과 북유럽 무역권을 묶는 내륙 무역권, 세 개의 무역권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요게 지중해 무역권을 보겠습니다. 지중해 무역권은 북부 이탈리아 도시를 중심으로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북부 이탈리아 도시가 여기 있죠. 뭐 밀라노나 제네바나 필렌체나 베네치아나 요기인데, 여기는 이제 그 4차 십자군 전쟁 이후에 콘스탄티노플이 갖고 있는 상권을 뺏어다가 여기 이제 동부 지중해 지역, 지중해 패권을 상권을 장악하는데 레반토 지역하고는 무역을 하게 돼요. 레반토 지역은 이제 주로 어디냐 하면 오늘날 이제 요르단 지역, 그다음에 레바논 요 지역들이 이제 레반트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동방의 값비싼 그런 이제 뭐냐면 그 여러 가지 물자를 가지고 와 가지고 이제 팔고 그렇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중해 무역권은 사치품 위주예요, 사치품. 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금융가들이 출연했는데 대표적인 가문이 요번에도 기출문제 나왔던 필렌체의 메디치인가죠. 메디치가. 그래서 이들은 동서무역을 발달을 배경으로 해서 성장을 했고, 동방의 항료나 검진물, 설탕, 염료, 면방 같은 서방의 모직물을 거래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제일 인기가 있는 건 향료죠, 향료. 예, 후추 같은 것도 되게 인기 많았어. 그래서 저 서양 사람들은 저 단백질을 육식을 통해서 이제 그 하거든요. 우리 같은 식물성 단백질 하는데 얘네는 육류성 단백질을 했어. 왜냐면 우리는 이제 그 어 된장 같은 걸 많이 만들잖아요. 된장이나 뭐 이렇게 간장 같은 것들 했는데 콩을 이제 주로 하죠. 그래서 이 콩이 이제 오히려 한반도나 저쪽 만주 지역이 이제 원산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여기 이걸 바탕으로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 시 그 콩을 중심으로 한 이런 단백질, 콩을 중심으로 해서 단백질을 섭취했는데 그 당시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이 없었어. 콩 같은 게 없었고, 그리고 농산물 작물도 이제 농작물도 그렇게 생산량이 높지 못하다 보니까 거울 때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돼지 같은 걸 잡아서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이 돼지는 돼지 냄새가 되게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후추가 필요한 거야. 예. 이걸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인제 지중해 무역권은 이 사치품을 중심으로 했다. 물론 서양사 강자 안에서는 사치품뿐만 아니라 필수품도 같이 했다, 생활용품도 같이 거래를 했다는 견해도 있어요. 예 견해도. 자 하여튼 그 이탈리아 북부 도시들이 이제 성장을 촉진했다는 거 이렇게 있고, 그다음 북유럽 무역권을 볼게요. 북유럽 무역권은 이제 여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죠. 여기가 발트해라고 하죠. 여기가. 예 발트해. 여기가 북해고, 이 발트해와 이제 여기 북해를 중심으로 한 무역권이야. 그래서 독일 북부 지역 같은 거와 그다음에 여기 러시아까지 연결되죠. 잉글랜드, 그다음에 프랑스 지역, 요 지역을 이제 뭐냐면 북유럽 무역권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북부 독일과 프랑스 지방의 도시가 있는데 이 프랑스의 위치를 예전에 물어봤어요.
예. 프랑드는 뭐가 상징이냐 모직물이 이제 주 생산물이야. 모직물이. 예. 그래서 이제 프랑드의 위치가 여기 있죠. 예. 잠깐 위치도 있는데 여기가 프랑드 지역이야. 여기가. 이거 물어봤어. 여기가 이제 지금 어디냐면 벨기에 북부 지역이야. 벨기에. 북부 벨기에는 크게 이제 프랑드 지역과 그다음에 왈츠 지역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 왈츠는 이제 프랑스어권이고 프랑드 지역은 이제 네덜란드인데 이게 중심지였어요, 여기가. 예, 초창기 때는. 자, 이 프랑드 지역에서 뭐가 생산되냐면 모직물이 생산돼요, 모직물. 그래서 모직물인데 모직물의 이제 원료가 됐던 게 양모죠. 양모는 영국에서 가지고 오죠. 영국에서 가지고 와서 그 모직물을 여기에서 만들어 갖고 인제 이렇게 공급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프랑드가 상당히 경제적 요충지였다. 요거 프랑드 지역의 위치를 예전에 한번 물어봤거든요. 요 위치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근데 이 프랑드의 모직물 공업은 나중에 영국이 자체적으로 이제 모직물을 인제 뭐냐면 생산하면서 끝나게 되죠. 그러면서 인제 예전에는 잉글랜드와 프랑스 지역이 서로 보안 쪽의 협력 관계였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경쟁 관계로 바뀌게 돼요. 예. 이건 나중에 다시 좀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인제 있고 이 당시 또 한자 동맹도 만들어졌죠. 한자 동맹. 그래서 한자 동맹은 여기 있죠. 지리적으로 보면 여기에 있었던 북부 발트해와 인제 북해 연안에 있었던 여러 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자 동맹이 만들어졌다. 예. 그래서 이제 북부 독일 동시 동맹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있고 한자 동맹 관련돼서 한번 좀 서양사 개론인가? 아니 서양사 강의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네. 서양사 강의. 878번 있거든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거 볼게요. 자, 12, 13 세기 때 유럽에서는 한자라고 불리는 편년상인이 단체가 있었는데 이 편년상인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했던 이동상인들 얘기예요. 자, 14 세기 때 중반에 북해와 발트해 여러 연안에 독일 여러 지방 여러 도시에서 르벡을 중심으로 상업 동맹이 결성됐다. 이들 독일 한자 또는 한자 동맹을 한다. 이들은 자치권 확보와 치안 유지 등을 필요성에서 도시 상호 간의 어떤 정치, 군사 동맹을 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제 함대도 유지되고 군대도 있어요. 흔히 한자의 도시는 77개가 많지만 최성기 때는 100개 헤아릴 정도였다. 류벡을 맹주로 해서 불멧, 함부르크, 쾰른 등의 4대 주요 도시였으며 르벡의 한 회의 어 르벡의 한 회의를 두고 다수결로 그 전체를 결정했다. 회의소를 두거든요, 회의소. 예. 자, 그러나 영국, 네덜란드 신흥국가에 밀려서 점차 쇠퇴했다가 그 당시 지리산의 발견 이후에 쇠퇴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중해 무역권이 인제 그러니까 유럽 무역권이죠. 유럽의 인제 무역이 저쪽 대서양 무역으로 넘어가면서 그 당시 1597년 런던 상관이 폐쇄되고 1669 년에 마지막 한자 회의가 열었다. 예. 그래서 이제 한자 동맹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독립국가 유산 동맹체로 공동의 무역도 보유하고 경제적, 정치적 동맹의 성격이 강했다. 그렇지만 16세기 때 이제 대서양 무역이 발달되면서 영국, 네덜란드 국가들에게 밀려서 이제 쇠퇴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인제 여기 북유럽 무역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인제 뭘 이제 하냐. 주로 이제 생필품 위주야. 예. 그 곡물 기준이 되게 높아. 그래서 이제 되게 보면 포항도의 모직물 그다음에 이게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영국산 양모를 사용해 갖고 했고 북유럽의 인제 대표적인 곡물 러시아의 모피, 아마포, 노르웨이산의 목재 그다음에 대구, 청어, 스웨덴 철. 스웨덴은 예전에 철강 생산지였어요. 예. 요거 지리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인제 히틀러가 노르웨이를 공격했는데 반해서 스웨덴은 공격 안 했거든요. 예, 스웨덴이 이제 군사력도 강할 뿐만 아니라 또 철 생산, 철강산이 많기 때문에 공격해서 뺏는 것보다는 그냥 이제 협력해 갖고 인제 하는 게 낫겠다 해 갖고 노르웨이만 공격했던 거죠. 여하튼 영국의 양모, 독일의 소금과 금속, 프랑스의 포도주와 소금 등이 인제 뭐냐면 생활 필수품 위주로 했다. 그죠? 포도주가 생활 필수품인가? 가격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이거. 예. 자 하여튼 있고 그래서 인제 이런 이제 두 개의 상권을 연결한 것이 인제 내륙 무역권이죠. 이렇게.
그래 갖고 이제 이때 내륙 무역권의 중심지가 쌍파뉴 지방이야. 예. 그래서 쌍파뉴 백이 요게 인제 여러 인제 도시들에게 인제 뭐냐면 도시들의 이제 시장을 개설하죠. 예. 그래서 이제 쌍파뉴 지방이 이제 내륙 무역권을 한동안 이제 번성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내륙 무역권의 대표적인 지역이었던 상파뉴 대시를 보겠습니다. 상파뉴 지역에 관련된 상파뉴에서 열었던 큰 시장에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이 쌍파뉴는 지리적으로 볼 때 내륙 해운의 요충지죠. 그래 갖고 송강, 용강, 세느강, 르와르강을 통해서 유독 각지의 물건들이 다 연결돼. 그러면 여러분들 인제 '왜 이렇게 강길을 이용하냐. 차라리 이제 바닷길로 이렇게 연결되면 되지 않냐.' 근데 바닷길 같은 경우에는 해적들이 많았어요. 특히 여기 있죠. 여기가 이제 해적의 원산지야. 어 그래서 여기는 통과하기 되게 어려운 뿐만 아니라 여기가 이 뭐냐면 그 지브 해협아니에요. 여기가 상당히 이제 수조가 가파라요. 한 곳에 물이 집중적으로 오기 때문에 여기에 물살이 되게 급해. 거기에 딱 여기 해적들이 기다렸다가 요 약탈을 많이 해요. 근데 여기는 이용할 수 없어요. 여기를 통해서 요쪽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고, 여기 있죠? 요쪽에서 내륙 해운을 통해서 요쪽으로 넘어가는 게 더 안전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발달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배경을 보면 아까처럼 말했죠. 지브롤터 해협을 이제 딱 기다렸던 게 이제 이슬람 해족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지브롤터 해협에 통과할 때 비스케만이 있거든요. 거기 좁은 해협에 많은 물이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물살도 빠르고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바닷길보다는 내륙 해운을 이용했다, 안정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도시들이 이제 이런 경로로 이렇게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게 겹치는 지역이 어디냐, 여기 앞에서 상파뉴 대시가 이제 이 지역이죠. 여기가 여기 딱 내륙 수원의 중심지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게 리스크를 뭐냐면 감쇄시키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도 또 문제가 있어. 왜냐하면 요 중간중간에 내륙 수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제후들과 이제 그 지역의 영토들을 막 통과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제후들이 또 간세를 징수하고 또 재산을 약탈한 거야. 근데 상대적으로 볼 때는 이 내륙 수운이 저쪽 지브롤터 해역에 가는 바닷길보단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거기 이제 선택한 거죠, 상대적으로 볼 때. 자, 그다음에 인제 요 상파뉴 대시에 이제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상파뉴 대시에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기출 문제에 나왔어요, 요거. 그래서 이제 쌍파뉴 백이 쌍파뉴 영을 중심으로 주변을 통제하면서 쌍파뉴 영에 있는 주요 도시에 시장을 개설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자기가 치안을 담당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재판도 하고 등등 하면서 이게 나름대로 이제 큰 시장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많은 상인들이 모여 가지고 이제 장사를 하게 돼요. 네. 그래서 거기에 가면 다른 데보다도 더 싼 값으로 인제 물건을 구입을 할 수 있었나 봐요. 근데 약간 이제 뭐냐면 알리와 테무 같은 비슷한 곳이다. 지금은 이제 온라인에서 하지만 예전에 오프라인에서 했잖아요. 오프라인에 알리와 테무와 비슷한 것이 쌍방울 대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얼마나 쌌는지 이게 편지에도 나오죠. 예. 편지에도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 인제 그 당시 로베르 주구가 인제 그 마드라는 여자한테 보내는 편지 내용인데, 여기 보면 쌍값으로 물건을 인제 구하려면 어디에 가서 쌍파뉴 대시에 가서 가라. 그러면 상당히 싼 값으로 구입할 수 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인제 쌍파뉴 대시 같은 경우에는 좀 뒤에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일종의 도매 시장이에요. 소매 시장이 아니라 상인들이 와 가지고 물건을 떼와 가지고 이제 소매 시장에 갖다 넘기는 그런 도매 시장 역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건을 이제 계속 한 곳에 매년 1 년에 몇 번씩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딱 정해진 날짜에만 어떤 특정한 물건을 팔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1월 1 일에서 1월 10 일까지는 여기 노르웨이산 대구를 갖다 팔고, 그다음에 1월 20 일부터 2월 10 일까지는 그다음에 모직물을 갖다 팔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딱 정해져 가지고 물건을 갖다 파는 견본식 시장이었거든요, 도매 시장이면서. 그러니까 딱 언제 열었는지, 어떤 자기가 원하는 물건이 언제 파는 거를 파악을 해 둬야 돼.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죠. 물론 쌍방울 대신은 1 년에 한 번 열기 때문에 여비 및 운송 공비도 알아두셔야 된다. 요게 1 년에 한 번 연다는 것은 인제 각각의 물건에 따라서 여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 요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견본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견본시라는 것은 뭘 좀 생소하신 분도 있는데 여기 있죠. 어
구매자와 판매자들이 거래를 한 곳에 모이게 된 견본시는 대부분 정기적으로 특정한 시점에 따라서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같은 기간 같은 장소에서 되게 인제 여는 건데 여기에서는 이제 몇 주마다 여지만 이제 여기에서 쌍팔년제에서는 1 년에 한두 번씩 여는 거예요, 딱 정해진 날짜만. 이렇게 견본시라고 하는데 한번 읽어 보세요. 도매시장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쌍파뉴 집안이 인제 쌍파뉴 대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냐. 여기 인제 보면 일단 쌍파뉴 대시 집안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시장 상가를 개설했죠. 그 당시 시장을 가설하고 시장세를 징수하는 권한은 그 지역의 제후가 가지고 있어요, 제후들이. 그다음에 질서를 유지하고 경찰 분쟁 과정을 통해 재판관을 제공했다. 치안과 이제 사법이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좀 치안하고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약탈도 당하고 그다음에 뺏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리스크를 관리해 준다는 거야. 예. 그다음에 또 여러 상인들이 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화폐들이 다 각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한정상 역할도 이제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재판권 행사를 통해서 정기식 규칙을 위반한 사람들 벌금을 징수하고 상가 임대료, 한전 수수료, 거래 상품의 판매사를 또 징수하고 판매상 역할에 대해 좀 보는데 아까 판매상 역할이 뭐냐? 자, 다양한 종류의 화폐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화폐를 1대1로 해 갖고 인제 뭐냐면 사용할 수 없어. 지금처럼 상거래가 발달하지 못했던 또 시기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래 당일은 현금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각각 계좌를 마련하고 나서 계좌에서 인제 까고 나서 마지막 날 이제 나갈 때 그것 때 이제 보고 나서 사고 파는 걸 계산하고 나서 마지막 차액을 이제 지급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수수료 떼고 지급하는 방법을 인제 했다. 거래 당일날은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계좌에 이제 계좌 문서에다가 각기 사고 파는 것을 기록을 했다가 그것을 나중에 인제 뭐냐면 당일날 이제 시장에 나갈 때 이때 이제 계산을 해서 차익을 이제 주고 그 차익 중에 일부를 이제 여기 쌍파뉴 시장이 이제 쌍파뉴 집안이 떼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매상 역할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쌍파뉴 대신에 아까쯤에 견본시고요. 도매시장이에요. 날짜를 딱 정해 놓고 특정 상품을 거래를 했던 거고 도매시장이고 그다음에 이탈리아 상인과 북방 상인 등 여러 다양한 상인들이 교류를 했다. 심지어는 제후들조차도 이용했다. 요게 이제 편지에서 이제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다음에 또 11 세기 때 서유럽 전역에 정기 시간의 연결망이 형성되면서 그 당시 대제후들의 영지내 주요 도시나 장원들의 전기시가 유치를 시도했다. 왜냐하면 상파뉴 대시에서 이제 전기시가 이제 열고 거기서 막대한 이제 돈을 버는 걸 알게 된 그런 이제 제후들이 자기도 하고 싶겠죠. 그래서 자기 영지의 주요 도시나 장원에 전기시를 이제 유치하게 되는데 이게 인제 경쟁 관계가 된 거야. 그래서 상파뉴 대시가 이제 쇠퇴된 배경 중에 하나가 상파뉴 대시 외에도 여러 인제 시장들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런 것도 인제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있고 그럼 세퇴 과정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 세퇴 과정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쌍파뉴 백장령이 왕령지로 편입이 됐어. 그래서 왕년지 편입되면서 고액의 이제 세금을 부과되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고액의 세금을 부담하고 시장에 갈 필요 없겠죠. 그래서 많은 상인들이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시장이 쇠퇴되기 시작했고 그다음 이탈리아 상인들이 갈래선으로 직접 브루지와 런던을 정기적으로 왕래해요. 그래서 이제 지브롤터 있죠. 앞에서 얘기했던 지브롤터 해협을 이제 갈래선을 인제 이용해서 했는데 이 갈래선은 나중에 얘기했지만 정통적으로 이제 지중해에서 사용했던 이제 배예요. 큰 노하고 그다음에 그 그러니까 큰 그 노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다음 갈래선은 이제 요렇게 돼 있는데 어 여기 보면 돛대가 있고요. 예, 돛대. 큰 돛대가 있고 돛을 짓는 거야. 예. 그래서 노하고 돛을 이제 동시에 이루는 거죠. 완전한 범선을 이용한 건 아니고 바람하고 사람의 인력을 이용했다고 보시면 돼요. 요 갈래선은 점점 규모가 커져. 그리고 여기에 이제 대포를 신어요, 대포. 그래서 대포를 신어서 상선이지만 위기 시에는 해적들이 올 때는 대포를 쏘는 거죠, 총포를. 그래서 자체 방어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때 지브롤터에 있는 이제 해적들을 격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어 네
뭐냐면 중간에 거쳐서 이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직구를 하게 됐다. 곧바로 이탈리아에서 영국, 프랑스 쪽으로 이렇게 넘어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또 뭐냐면 포항대에 대한 국왕 필립 4 세의 정제. 그래서 이 전쟁 기간 동안 큰 이제 세트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쌍방울 내시가 이제 잘 되니까 주변의 대제후들이 너도 나도 이제 하겠다고 달려들잖아요. 그래서 각지의 상선 시장의 성립으로 상권이 위축됐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쇠퇴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상파뉴 대시의 쇠퇴 배경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요거 좀 공부를 해 두세요. 자, 요 관련돼 갖고 한번 주위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 주 885 번을 좀 읽어 볼게요. 자, 885 번을 볼게요. 상파뉴 대시의 성황기에는 13 세기에서 14 세기 이곳이 상파뉴 백령부터 왕류에 그 편입되어 고액의 세금이 부과되었고, 백년 전쟁에 휘말리게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 14세기 초부터는 이탈리아 상인이 갈레선으로 직접 브리지와 런던을 정기적으로 왕래하게 되면서 쇠퇴하게 되었다. 그 부분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인제 여기 농촌사회 이제 다 했죠. 어 농민 반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인제 이렇게 그 봉건제 반동이 일어나면서 부역지대 형태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 또 임금도 인제 올라가는 걸 막으려고 하니까 곳곳에 농민 반란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내용인데 그 보겠습니다. 자, 12-13 세기 때 서연업제 역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농노 해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12-13 세기는 어떤 시기예요? 고존장원제에서 순수장원제로 넘어갔던 시기죠. 그래서 영주의 직영지가 해체되고 그 보유지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얘네들부터 생산물 지대나 화폐지대도 이제 받는, 그렇게 인제 하게 되고, 물론 이제 다른 경우에서 영주 직영지를 확대시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도 농노의 노동력을 이용하보다는 그냥 임금을 주고 임금 노동자를 인제 고용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일부 지역에서 농노 해방이 이뤄져요. 이게 이때부터 시작돼 갖고 나중에 14 세기 후반에 들어가면 완전히 이제 완료가 되죠. 예. 자, 하여튼 영주 직영지 폐지와 노동력 감소 등으로 영주는 금전을 받고 농민을 해방했고요. 그래서 이들이 자영농민을 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봉건적 지배 체제가 탈피되면서 있고, 또 왕권의 성장도 연결돼 있죠. 왕권이 성장되면서 사법권이 강화되면서 인제 영주들에게 주어졌던 경제 외적인 어떤 관계가 경제 외적 권한이 없어지게 되죠. 이런 것들은 이제 농노 해방하고 연결돼 있죠. 자, 그런 가운데서 패스트가 돌아온 거야. 예, 패스트. 그래서 패스트가 유입되죠. 14 세기 중엽에. 그래서 이제 봉건적 반동이나 예전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 당시 영주의 봉건적 반동이 농민 반란의 원인이 되었던 건데, 경제적인 어떤 지위가 약했던 영주 가운데 일부가 예전에 고존 장원제 형태인 부역과 공락 노동 강화로 나가게 되죠. 고존 장원제. 이때 이미 이것도 없어지는 추세였는데 이걸 다시 인제 강화시켜 나가는 거야. 자, 그다음에 패스트로 인해서 인구 감소에 의한 농민의 지위 상승, 이런 것들이 있어. 자기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몸값이 올라가는데 일부 영주들이 봉건적 반동을 통해서 뭐냐면 시대에 역행하는 이제 추세 움직임을 보이니까 그에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농민 반란은 그 당시 농민의 지위 향상에 따른 봉건적 속박으로부터 신분 해방이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반란이 어떤 반란이냐면 자크의 난과 그다음에 그 마트테의 난이에요. 물론 그 외에도 여러 지역에서 또 농민 반란이 일어나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프랑스 지방에서도 농민 반란이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제 교과서나 개론서에서 강조되는 거는 이 두 개의 반란이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자크리의 반란이라고 하는데 이 프랑스에 일어났죠. 100년 전쟁 와중에 일어났어요. 원래 이제 자크리라는 어떤 특정한 인물이 일어났다고 이제 알려져 있지만, 실상을 보면 이 자크라는 거는 그 당시 농민의 대표적인 이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크리가 일어났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냥 농민 반란의 일반 명칭이었다라고 보는 견해가 많아요. 예. 자, 하여튼 이 원인이 보면 백년 전쟁과 흑사병, 그다음 봉건귀족의 압박과 가중, 그다음에 요게 꽁피아노 칠령 관련된 내용도 있죠. 이 꽁피아노 칠령. 그래서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이 꽁피아노 칠령. 그래 갖고 인제 이 꽁피아노 칠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제후가, 그러니까 뭐랄까, 제후나 왕이 아무 징발할 수 있는 권한이야. 자기가 멋대로 인제 마음대로 징발할 수 있는 권한인데, 징발하고 가세할 수 있는 권한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 와중이다 보니까 이런 걸 주는데, 왕이나 제후가 인제 군대 유지를 위해서 어떤 왜 물자를 징발하거나 가세를 하는, 그렇게 이제 했던 게 꽁페르치인데, 이게 인제 에티아나 마르시의 반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자크리의 반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해요, 이게. 그래서 인제 요게 있는데, 요걸 제가 좀 잘못 표시한 것 같은데, 꽁페르 칠령의 에피, 하여튼 이 관련돼 있어요, 이게. 자, 그래서 인제 이때 인제 꽁페르 칠령이 공포되면서 에티에나 마르셀의 반란이 일어났죠. 그리고 또 자크리의 반란도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들이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북부 일대 프랑스를 확대하고, 그때 이 파리에서 일어난 에티에나 마르샤가 결탁을 했지만, 앞에서 얘기한 저 에티에나 마르샤 안에서 뭐냐면 농민군과 이제 연합한 거에 대해서 반대했던 보수파들이 누굴 죽인 거야. 이 에티에나 마르샤를 죽이고 정부와 협력하면서 결국 이걸 또 진압당하고, 그다음 봉건 귀족들에 의해서 잔인하게 진압당했다. 그래서 이제 끝나게 되죠. 예. 이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 관련돼 갖고 인제 945번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 쭉. 예. 318 페이지에 있어요. 318 페이지. 심화 교재. 음. 프랑스 개론 내용 볼게요. 자, 선량한, 이거 못하네. 계속 못하 선량한 농민 자크라는데, 이 자크는 특정 인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당시 농민의 대표적인 이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상의 인물이라고 볼 수 있고, 하여튼 그래요. 자, 선량한 이제 농민 자크가 견디기 어려운 비참한 생활을 반발한 것이다. 처음에는 고베지에서 시작된 반란은 순식간에 북부 프랑스 일대로 번지고, 한때는 파리에서 일으킨 에티에는 마르쉐가도 결탁을 하였으나 이 결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당시의 연대기는 반도들이, 어 농민군들이죠. 농민 반란군들이 그 당시 귀족의 저택이나 성을 파괴하고 약탈과 방화와 살인을 일삼을 뿐만 아니라 분열자에 대한 폭행을 자행했다고 전해진다. 물론 이제 이 연대기는 공공 귀족들 입장에서 쓴 거기 때문에 약간 왜곡적인 측면, 왜곡된 부분도 있어요. 그걸 감안해서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봉건유족들의 진압 또한 이에 못지않게 잔인하고 무자비했으며, 신호대에 선량한 자크의 절망과 분노의 폭발은 가라앉게 됐다. 서양사 개론을 보시면 알겠지만 객관적 사실을 전달해 주면서 문학적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자, 하여튼 그래서 임용고시를 보기에는 좀 약간 그래요. 이제 요약하기가 좀 힘들어. 차라리 그냥 서양사 총론처럼 딱딱 이렇게 떨어지는 그 표현이 딱 좋은데, 이게 그래. 좀 내러티브적 성격이 있어. 예, 눈치를 보면.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진압을 했고, 그다음에 인제 와터 테일러의 반란을 보겠습니다. 이 와터 테일러의 반란은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이게 12년 기출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와터 테일러의 반란이 나오고 또 일본 이 꽁페누 침략 내용이 또 물어보기도 했고, 이게 오답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와터 테일러의 반란을 볼게요. 여기는 인제 영국, 정확히는 잉글랜드에서 인제 일어났던 반란인데, 배경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흑사병으로 인구가 격감을 했죠. 그러다 보니 임금이 앙등 올라가게 돼. 근데 지주들은 이걸 보고 이제 뭐냐면 농업 노동자들 구해 가지고 쓸 수가 없죠. 왜냐면 이제 임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주들이 이제 꼼수를 부리는 거죠. 흑사병 이전에 진행된 다 근납화를 취소하고 얘네들 다시 이제 부역 노동을 시킨 거야. 노동지대에 시키고. 그래서 이제 농업 노동자를 고용하는 게 아니라 이들을 이제 일종의 농민들 농농화시켜 가지고
부용 노동을 이제 하려고 했던 거죠. 물론 모든 지주들이 다 그랬던 건 아니에요. 일부 지주들이야. 그래서 봉건적 반동을 이제 얘기할 때 주의할 것은 그 당시 지주들은 그 뭐냐면 전반적인 이제 흐름을 수용해 갖고 농민을 해방했어요. 근데 일부 지주들은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봉건적 반동을 하다 보니까 반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노동조례를 만들어 갖고 임금을 동결하고 농원 노동자의 분만을 했다. 임금은 이제 뭐냐면 점점 올라가는데 노동자 수는 점차 줄어들잖아요. 근데 임금은 올라가고 있는데 임금을 동결시켜요. 예전보다 이제 임금 못 그 예전 그러니까 예전 임금을 계속 이제 뭐냐면 지급하라고 하니까 자 거기에 또 100년 전에 전비가 부과되죠. 인두스를 앞당겨 징수하고 그다음에 수급 분야에 종사하지 않고 재산이나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영주가 필요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강제 노동을 시도를 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인제 이렇게 그 노동조례를 통해서 노동자의 불만을 샀고 그다음에 인도세를 통해서 인제 뭐 돈이 있든 없든 간에 모든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되니까 또 빈민들이 도시 빈민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죠. 여기에다가 인제 강제 노동도 시키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농민 반란에서 시작됐지만 런던으로 이렇게 진입하고 가면서 요게 런던의 빈민들도 많이 가담을 해요.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인제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전개 과정을 보겠습니다. 그때 인제 노동자들 그러니까 농민들을 선동했던 사람이 누구냐? 물론 이제 주동자는 와터 테일러가 이제 주동을 했지만 그걸 선동했던 사람이 있어요. 존 본이라는 사람이에요, 존 본. 존 볼이 1장 연설을 냈죠. 그래서 이제 아담이 밭을 갈고 이브가 뱃삼을 살 때 누가 귀족이고 누가 평민이었냐. 이거는 상당히 그 당시에 위험한 사상이죠. 예. 그래서 반봉건적, 반고예, 그다음 원시 기독교 평등 사상이 합종될 수 있는데 자 이 사상은 누구한테 이제 영향을 받았냐 하면 앞에서 그 위클리프 있죠.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았다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그 당시 성직자들이 어 뭐냐면 농민들에게 이제 그 사상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로랜드파가 인제 형성되는데 이 로랜드파 사상에 그 내용이 있어요. 예 요 관련된 원시 기독교적인 어떤 내용이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인제 요거와 관련돼서 요 있고 자 그래서 인제 있고 그래서 이제 와터 테일러의 지휘 아래 런던에 진입했다는 거죠. 런던에 진입. 자 여기에서 인제 있고 그 와터 테 그 존 본의 이제 연설 내용은 여기 앞부분에 있죠. 예 요것도 한번 좀 읽어 보세요. 예. 자, 우리 모두가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의 아담과 이브의 자손입니다. 영주들이 우리를 이렇게 일하게 하고 배불리 먹는 것 위에 어떻게 우리보다 더 우월하다고 말하거나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어, 요거와 연결돼서 보시면 되겠죠? 아담이 밭을 갈고 그다음에 이브가 뱃삼을 짤 때 누가 귀족이고 누가 평민인가? 왕후장생의 시가 따로 있겠느냐? 요거가 이제 일맥상통하죠.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런던을 진입하니까 인제 이게 귀족들이 상당히 이제 뜨끔한 거죠. 그래 갖고 마터 테일러를 이제 불렀어. "그래 우리 회담을 하자." 그래 갖고 회담을 해 갖고 이제 회담장에 갔는데 이때 군대를 숨기고 나서 마터 테일러를 공격하죠. 그래서 스미스 필드에서 이제 마터 테일러를 불러 놓고는 죽여 버린 거죠. 예. 자 그래 갖고 인제 지도자가 상실되니까 어떻게 해 농민들이 우왕좌왕 했겠죠. 그러면서 그때 쳐서 예 무너뜨렸죠. 자 그래서 이때 농민군들이 요구했던 게 뭐냐. 뭐냐면 인신 폐지. 예 그러니까 농노제 폐지. 어 인신의 자유라고 보시면 되죠. 이게 인신의 자유, 그다음에 토지의 자유, 봉건적 예속 해방, 노동자법. 노동자법은 이제 임금을 고정시키는 거잖아요. 패스트 이전에 임금을 받도록 하는 그걸 요구했는데 결국엔 앞에서 얘기했처럼 이게 스미드필드에서 협상을 한다고 불러 놓고는 와터테를 살해하고 민병대를 조직해 갖고 인제 진압을 하면서 결국에는 진압을 했죠. 자 그래서 성격을 보면 반봉건운동, 반교회운동이 결합됐다. 앞에 이제 존 볼이 이제 선동을 했잖아요. 존 본은 위클리프의 이제 깃털 노랜드파 연결됐고요. 그다음 원시 기독교 평등 사상이 반영됐다. 자 농민 전쟁은 나름대 그 농민 전쟁이 실패를 했지만 나름대로 뭐냐면 의미가 있어. 왜냐면 이것이 봉건 사회에 대한 구조적 도전이고 근대 사회를 여는 힘으로 작용됐고요. 이 농민 반란을 진압하고 나서 이 당시 이제 그 봉건 귀족들이 이제 깨우침을 얻은 거죠. 예. 그래서 농민들을 진압해 갖고 이제 많은 피를 흘렸잖아. 진압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차라리 농민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게 더 이득이 됐겠다. 그래서 이 당시 반란을 진압하고 나서 농민층의 요구가 수용돼서 장원제의 붕괴를 촉진했고요.
그래서 서해역 같은 경우에 농민 반란 이후에는 이제 장원이나 농노라는 것들이 없어지게 돼요. 어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농민 반란이 다시 일어날지 모른다는 영주들의 생각 때문에 농민들에게 많이 양보를 했다. 요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부분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952번 줄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서양사 개론의 내용이 있는 내용이거든요. 951 번하고 952 번을 한번 읽어 볼게요. 자, 951 번은 가정 어떻게 해서 이제 와트 테일러가 살해됐나 요 내용이고, 952 번은 이제 어떤 의미, 농민만의 의미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읽어 볼게요. 자, 런던 외곽 있던 마일랜드에서 왕은 와터 테일러에게 제시한 농노제 폐지나 그다음 노동자법 철회, 반역자 처벌, 동기 가담자의 재사면을 약속하면서 특허장을 장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근데 이때 왕은 누구였냐면 여기 리처드 2 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때. 그래서 이제 리처드 2 세는 이게 안 나와 있나? 어. 여기 있네. 리처드 이세는 나이가 어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때 뭐 왕이 했던 게 아니라 주로 인제 그 밑에 있는 이제 참모들이 했겠죠. 그 약속을 인제 하겠다고 특허장을 인제 작성해 주겠다고 불러온 거죠. 불러낸 거죠. 그 왕의 약속에 만족하여 많은 농민들이 이탈한 다음 날 스미스필드에서 협상을 계속했던 마터 테일러가 런던 시장에서 피살되자 런던을 중심으로 봉기도 급격히 사그라졌다. 요 내용이 있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의미가 있죠. 상사 개선 내용에. 자, 여기 중세만의 농민 반란은 모두가 그 당시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억압과 생활 비참에서 오는 분노의 폭발이었고, 미래에 대한 뚜렷한 목표나 계획도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봉건세에 대한 구조적인 도전이었고, 거기에 표시된 반봉건적 에너지는 봉건사회를 무너뜨리는 새로운 근대사회를 이룩하는 시민의 하나가 되었다. 그 트레베리안은 그 트리바리아는 그 당시 영국 농민 반란에 관해서 새로운 영국이 자라나기 위해서 겪어야 했던 고통의 하나라고 말했으나, 이는 비단 영국의 경험만 아니라 중세 말의 농민 반란의 전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국 유럽 사회가 봉건 사회를 탈피하고 근대 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치러야 할 성장의 고통이었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두고 있죠. 자, 그런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이 농민 반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느 지역에서 집중 중에는 서유럽 지역에서 집중해요. 서유럽에서 반란들이 나는데 성공했고, 동유럽 같은 경우에 일어나긴 했지만 그렇게 인제 뭐냐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어요. 예. 그 농민 반란이 서유럽에서 일어날 수 있고 성공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앞에서 서유럽 같은 경우에 오랫동안 산포제나 이런 걸 통해서 촌락이 형성됐고 촌락 간의 유대감이 되게 강했던 거예요. 그에 반해서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유대감이 약했죠. 새로운 총략들만 만들어 줬고 서로 이제 이합 집산을 해 갖고 만들다 보니까 농민 반란의 어떤 원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교대하고 사대하고 비교해 보시면 돼요. 교대는 이제 딱 응징력이 있잖아. 그래서 만약에 으쌰으쌰 하는데 빠지면 완전 그 지역에서 이제 그 안에서 커뮤니티에서 완전 망따 당했잖아요. 사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러 가지 잡다한 사람들이 모여다 보니까 응징력이 없죠. 그러니까 말빨이 안 먹히는 거죠. 예. 자, 그런 거 좀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서양 중세사 관련된 내용을 인제 끝났고요.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인증번호는 제가 알려줬나 모르겠네. 하다 보니 정신이 없어. 어 87 번입니다. 예, 87 번. 제가 여러 번 인제 인증번호를 알려드린 것 같은데 3 개만 적어 놓으세요. 그냥 3 개만. 예. 87 번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서양 근세사 부분을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강의 끝까지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내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